야, 너 같은 애가 솔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저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짜증나. 써니힐이 솔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만인의 연인으로 컴백했습니다.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 헉,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가사가 아주 대박인데. 솔로 천국 카프치오. 솔로 천국 카프치오. 솔로 천국. 목요일 어나더 타임 전창걸입니다. 예, 생방이고요. 손툰 와일더, 인생은 거짓된 상황의 끝없는 연속이다. 아니, 거짓도 뭐 인정해요. 저는 이 멘트를 굉장히 인정하고, 거짓과 진실이라고 구분 짓는 거는 뭐 1인칭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상황이 좀 다수가 좀 행복한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즐거움으로. 이 거짓된 상황이 다수를 괴롭힌다라면 이거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다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네, 제가 보기에도 약간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보리피리님, 힐링을 다시 힐링시키는 전창걸님이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큐브님께서 출첵합니다. 뭐라고 떠드는지 공중파 뉴스 챙겨보는 편인데 같은 사건 다른 보도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국민TV와 꼭 국민TV가 꼭 있어야 할 이유겠죠. 벤 헬렌의 점프와 맨. 점프. 국민TV가 꼭 있어야 할 이유겠죠 하고 벤 헬렌의 점프 그리고 맨앤 워크의 다운 언더 신청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답게님께서 전창걸님 이곳에서 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참 답답하고 부끄러운 뉴스만 가득한 시절입니다. 장대비라도 내리면 가슴이라도 속 시원할 텐데요. 혹 괜찮으시다면 가수 백자의 담쟁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우리들 귀라도 시원하게 해줄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찾아놓으시죠. 예. 한소리님께서 우즈벡 출장 중인데요. 라디오는 안 들려도 게시판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나요. 국민TV 파이팅! 출장 끝나고 한국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길. 예, 출장이 기신가요? 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원산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조합원 가입한 원산도라는 닉네임 가진 직장인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라디오에서 제 닉네임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새내기 조합원님, 국민TV의 주인이시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피터퐁 급박한 시국 민주당이 이번에만은 정말 제대로 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윤변의 흰수염고래 들려주세요. 출첵 하셨습니다. 야당 없는 나라 촛불 집회 오늘도 계속되네요. 아프리카 TV에서 생방 중입니다.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고 합니다. 메이드인 국정원 대통령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물론 청취하면서 시청하기 후후 하셨습니다. 생유 국민TV 아무튼 여기 선곡은 진짜 끝내줌 뭐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전에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 다른가 봐요. 대부분의 화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썩어야 되나? 그래야 새싹이 탄생하나? 덜 썩어서 아직 새싹이 탄생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치우지아님, 갑자기 소나기가 오네요. 이 소나기에 그 썩을 놈들 다 떠내려갔으면 시원하겠네요. 써니힐의 나쁜 남자 틀어주세요. 하셨고요. 유군행무, 중국 그 방문 보도가 기가 막힌다고 하셨고, 난지선님께서 안녕요. 전 목요일 저녁이 제일 좋아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하셨습니다. 내추럴 팔레트. 어제 내용 너무 좋았어요. 2부는 언제 진행하나요? 어제 거 좀 셌죠. 예. 어제 거 좀 셌고, 그리고 또 노영석 씨가 그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나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노영석 박사 시간 되는 대로 저희가 모셔서 한교의 문화창고 시간에 또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정의님께서 김무성 대화록과 유세 발언 왜 같은지 모르겠다. 정말 어이가 없다고요. 이런 걸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건가? 하셨습니다.
잘 모르나 봐요. 노영동희 씨, 원산도님 축하합니다. 이바님, 원산도님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또 원산도님한테 축하 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는 이윤호 선생님의 어나더 스토리 시간이죠. 잠시 후에 노래 듣고 와서 모셔볼게요. 네, 또 계속해서 신청곡들도 들려오고 요즘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사연들 많습니다. 헤비멘탈님, 예, 내일 있을 촛불 집회, 학생들, 젊은이들, 다치지 않도록, 또 공권력이 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올려주셨고요. 소니어님께서 전창걸님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어린이가 부른 버전이면 더 좋겠다고. 어린이 버전이 있나 봐요. 별량님께서 언론이 저렇게 판을 치니 정의는 있을까요? 그나마 국민TV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너무 바보처럼 정직한 게 산 건가? 이런 질문 계속하게 되네요. 기자님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언론만 바로 서도 이 정도는 아닐 건데. 국민TV 무럭무럭하라 화이팅 하셨습니다. 사실은 국민TV가 좀 필요 없어야 정도로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죠? 고흐의 오른쪽 게 어나더타임 늘 들어왔는데 오늘 유난히 땡기네요. 창걸 형님 누군가 그랬어요. 사람은 둘 중 하나라고. 외롭거나 아니면 괴롭거나. 연희동의 한 선생님이 그랬다고. 아프로디텍스 차일드의 Rain and Tears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아바타님께서 우리가 진 게 아니었다 이렇게 쓰셨고요. 예. 자, 오늘은 신청하시는 노래 될 수 있으면 찾아드리고요. 기다리시는 이윤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뭐 정신없이 지냈죠. 촛불 집회도 있었고 예. 시국도 선하고 뭐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예. 예. 거기서 가서 느낀 것들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간 날이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원래 일요일 날 집회가 예정된 거는 KT 건물 앞이었어요. 네. 근데 좀 일찍 가서 이렇게 저렇게 주변도 좀 보고 그러려고 도착했는데 KT 건물 앞에서 이미 집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한 6시 조금 넘으니까 7시 가까이 돼서 보니까는 어버이연합에서 미리 그 땅을 이제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하고 알박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양반들이 이제 후다닥 짐을 싸더니만 야 옮기래 이러더니 막 옮기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예, 청계광장 쪽에서 이제 집회가 시작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옮겨서 맞은편 횡단보도 맞은편에 이제 딱 도열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재밌는 일들 봤는데 이제 조금 젊은 여성들이 좀 뒤에 선글라스도 끼고 젊은이들도 있었고 네. 막 가면서 야 정말 준대 뭐 기다려봐 주겠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삼류 영화 대사 같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앞에 그 남자분이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뭐 하셔야 되는지 잘 아시죠? 뭐 이러면서 이제 딱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세요. 그래가지고 다 갔는데 그 이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이제 촛불 집회와 그다음에 어버이연합 집회가 있었죠. 네. 확실하게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누가 총학생회에서 제보를 했는데 탈북자들에게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 동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화난 탈북자 한 분이 제보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래도 되느냐 뭐 이런 불만을 표시하셨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뭐 어버이연합에서 이제 쫙 하는데 제가 본 풍경 중에 아주 재밌는 풍경이 나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인데
담배를 딱 무시고 피켓을 딱 들고 쭈그려 앉으셔서 이제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 피켓을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지만 여전히 담배는 딱 피고 이제 여유 있게. 굉장히 유연하신데. 그러니까 그래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피켓 들으라고 하니까 소리 한 번 지를 때마다 이제 피켓 한 번씩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한 손에는 담배를 계속 태우시면서 여유 있게 이제 앞을 보시면서 쌍팔년도 군대 그 말년병장. 예,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NLL 포기는 종북이다. 이런 얘기들이 구호가 적혀 있는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NLL이 뭔지는 아실까? 혹시 NLL이 뭐 무슨 약으로 하시는 건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왜 그렇게 단순히 아르바이트의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 이제 한 시대의 교양의 밀도, 그리고 깊이는 그 미래적 가능성 혹은 가치를 이제 담고 있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스스로 어질지 못한 사람과는 상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필경, 스스로 업신 여긴 뒤 다른 사람이 업신 여기게 되고 집안은 필경 스스로 무너뜨린 뒤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게 되고 나라는 필경 스스로 공격한 뒤 남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결국 어찌 보면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업신 여긴 뒤에 누군가에게 업신 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 꼴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망치고 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분들의 맥락을 좀 봤어요. NLL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서도 여전히 NLL은 종북이다. NLL을 포기하는 건 종북이다. 이게 언어 해독력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록을 쭉 보면 참 많은 것들이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식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돌가 세상에 퍼졌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에 앞에를 딱 빼고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라고 하면 너 오늘 죽어도 좋대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타당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새누리당 위원회에서 네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내가 새누리당에 들어가도 돼. 라고 얘기할 때 앞에 거는 빼고 너 새누리당 들어온다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서해 평화협력지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NLL은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앞에는 딱 잘라지고 NLL은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문자 해독력이 정말 없는 거죠. 국어를 제대로 못 공부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독해 능력도 독해 능력인데 아주 자기 이익적인 독해 능력이고 더 중요한 건 촛불 집회가 NLL 얘기가 아니에요. 그잖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 주요 기관에서 벌인 위법적인 형태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과거의 어떤 그렇죠. 발언으로 전혀 그거랑 근접되지 않은 걸로 종북으로 거기에 다 몰아버리는 거죠. 맞불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선거 개입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정보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은 사실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법에도 나와 있고. 문제인 건데 이제 어떤 건수 하나 잡으면 이제 그걸 덮기 위해서 막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걸 그렇게 좀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도 우기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우리가 우기는 거 알아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우김의 의미가 이런 걸 것 같아요. NLL이 무엇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을 포기했느냐 그걸 했느냐 새삼스럽게 그게 중요할 문제도 아니죠. 그다음에 뭐 종북이냐 아니냐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 혹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이고 이러자면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경제를 기치에 내걸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의 향수라고 할까요? 경제를 살렸다라는 향수를 박근혜에게 이제 한 번 더 기대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는 이제 포함돼 있고, 예. 그러니까 제발 흔들지 마. 좀 위법 좀 했으면 어때? 우리 잘 산대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호소 같은 것들이 아닌가.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알바로 고용됐느냐 이것보다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 중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충실했습니다. 자기 목적에. 예, 많은 사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혜택을 줬고, 예.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뺏어서 많은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대화시켰던 것의 주역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게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세계화의 물결이 일정하게 이윤 가치를 위해서라면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이라크 전쟁에서 정말 그러니까요. 수만 명을 살상했던 그것을 돌이켜보면 그것의 이유는 간단한 거죠. 거기에는 무슨 오사마 빈 라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학적 생화학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결국 목적은 딱 하나, 송유권을 어떻게 자본이 장악하느냐의 문제였고, 그렇죠. 원유. 예, 뭐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만 명을 죽였던, 자본의 자기 이윤을 위해서는 수만 명이 죽어가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결국 우리의 정권들과 손을 잡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고 난 그 이명박 정권 이후에 예를 들면 23명의 노동자가, 쌍용차 노동자가 죽어갔고, 네. 지금도 송전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적어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했던 노동조합은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법에 의해서 다 붕괴돼 버렸죠. 이런 속에서 이제 기업은 이제 정권과 손잡고 자본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을 때 과연 정말 한 번 더 믿어보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는가 우리가 쓸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촛불의 의미는 이제 새롭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의미의 돈을 버는 것도 일정하게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유하는 방법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는 하나의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촛불 집회에 가면서 이번 주도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참 찹찹한 신경은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저들의 NLL을 그렇게 우기는 그 의도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는 왜 그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의 내란죄에 속하는 이것을 가지고 적어도 합리적이고 보다 민주적인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이 촛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또 하나의 그 의미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봤어요.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 정권에 순응하는 매체들한테 헤드라인을 제공해서 진짜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 헤드라인 면에 그 NLL을 채우고, 네, 그렇죠. 네. 국민들이 바라는 뭐 적법한 법 집행의 요구 사항 같은 것들은 축소되거나 기사면을 차지하지 못하는 형편을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보고. 지금은 뭐 정말 막갑한 것 같아요. 대놓고예요, 예, 대놓고. 옛날하고 다르게 무슨 명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위법적인 내란죄에 준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합한 문제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얘기 되면서 야, 그러니까 니들 이거 정말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논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지배하고 있는 매체들이
그 NLL이 헤드라인이 되고 주요 그 뉴스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뭐 국정원 뭐 그게 화두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NLL 얘기가 막 주요 시간대를 또 그런 소식기능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 그다음에 쇼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오락도 봐야 되고 뭐 다큐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CF는 또 꽉 차 있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제가 페북에다 이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촛불 집회의 의미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댓글에서 NLL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그 바닷물 하나도 대한민국의 젊은 피들이 흘린 그 소중한 것이다. 뭐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다.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네.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갑자기 답답해지고 이건 소통이 안 되는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시각이 뭐 예를 들어서 좌우로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쪽에서 봤을 때는 계급이 존재하고 네. 어떤 쪽에서 보면은 뭐 계급 같은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아까 서두에도 인생은 거짓된 상황의 끝없는 연속이다라는 거를 봤는데 참 한숨만 좀 나는 그런 시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작은 촛불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켜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 촛불의 의미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민주주의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보다 많은 평등을, 보다 많은 평화를, 그리고 보다 많은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정말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보다 많은 의미에서의 그런 평등적 가치 보다 많은 의미에서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넓혀난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있던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에서부터 민주주의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촛불의 하나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가도 앞에 앉기 좀 민망하죠. 뒤에 이렇게 앉아서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친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거대한 정치학교에서 정치를 배우고 있구나.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자기가 체험했던 이 체험이야말로 그가 살아가는 일생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가치를 소중하고 그리고 아주 의미 있게 자기 안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중요한 또 촛불. 근데 그들의 의견이 정말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져서 법대로 잘 집행이 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굉장히 좋으신 역사에 남는 분이 되실 텐데 주변에서 막나? 예? 저는 그래요. 한편으로는 남은 임기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의견을 잘 받으면 그 누구보다 결단을 위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자꾸 막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또 한편으로 보면 어둡고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또 희망의 불꽃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한 그런 날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기운 빠지게만 있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 소녀님께서 이럴 땐 술, 담배 전혀 못하는 게 답답하네요.
노래 들으면서 술이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휴 하셨습니다. 사람답게님께서 백자의 담쟁이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이수신 장군님 내일 광화문에서 봬요. 방송부는 녹음하시고 프로듀서야 프로듀서. 예, 어쩌죠? 예, 다음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저는 미리 선약을 좀 해갖고요. 죄송합니다. 야채가게 둘째님께서 젊은 애들 뭐라 하지 말자고요. 시국선언도 대학생이 맨 먼저였고 촛불도 그들이 가장 먼저였다고요. 예, 그래요. 이렇게 뭐 강직한 발언도 때로는 약이 되지만 굉장히 부드러움도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하하님께서 지금 들어왔어요. 안녕. 이 노래 제목이 가슴을 울리네요. 벽을 넘는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백자의 담쟁이. 담쟁이가 이렇게 뭐 부셔서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면서 벽을 넘잖아요. 깨방정님 일배충 또 까는 말씀 해주셨고요. 나는 삿바다. 오늘은 집입니다. 이제 출첵합니다. 생방이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이수신 장군님. 생방입니다. 예. 청년들에게 미안. 우리가 잘못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다고요. 기성세대신가 보네요. 그리고 야채가게 둘째님께서 NLL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그 피 중에 당신들과 당신 자식들 피는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 이거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 것 같아. 고흐의 오른쪽 귀. 함무라비 법전 예는 이, 눈에는 눈, 단체 신채호 선생님의 무장 독립 투쟁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라고요. 오호, 야, 강하다. 네, 강해. 옳은 말이지만 강합니다. 태엽 감는 새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통통통님께서 친구랑 양화진 공원 의자에서 바람 쐬면서 이어폰 나눠 끼고서 방송 듣고 있어요. 좋네요. 기동아, 신자유주의 얘기 잘 듣고 있지? 이명박이 이래서 이 나라니까. 이명박이 이래서 아니라니까 이거예요?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기동이는 그 친구신가 봐요. 기동이. 별명이겠죠? 예. 그 밖에도 댓글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강하고 강직하고 답답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또 이제 이효로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시면 또 마음이 좀 많이 위안이 되시고 풀어지실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그 상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행성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예. 그 중국의 상인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 책이에요. 저도 이걸 보면서 재밌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상인에 대한 문제들을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어쨌거나 한국은 OECD국 중에 가장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퇴직을 일찍 하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무슨 파리바게트 뭐 이런 빵집들 내고 막 분식점 그러잖아요. 내고 예. 그리고 그 자영업의 또 포기 확률도 굉장한 나라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까 제가 신자유주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만을 단일 목적으로 하면서 가고 있어요. 기업적 가치 이런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경제학과에서 실험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실험경제학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이제 속성 중에 이기성과 이타성을 실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후배가 이제 거기에 박사과정에서 실험을 하는데 재밌는 실험을 해요. 어떤
그 무슨 영화제 같은 데 가서 중간에 이제 칼국수집 포장마차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라는 간판을 딱 붙여요. 그 다음에 3,000원짜리 칼국수를 한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먹느냐 안 먹느냐예요. 네. 먹는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타적 그 감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기업적 가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 아니 내가 3,000원 주고 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5,000원 주고 불이웃은 꼭 이렇게 도와야 되나?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이 많아지는 비율이 높아지면 그것은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대단히 약해지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실험의 결과로 보면은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모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말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이런 거. 예. 시 사실은 사람 낳고 돈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사회에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윤의 단일 가치가 온전하게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고전을 참 재밌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러네. 이거 뭐 처음 들었어요. 어원을 잘 모르겠네요. 그럼. 네, 이게 뭐냐면 고대 중국에 보면 이제 그 황하강을 끼고 이제 상류에는 하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하류에는 상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동이족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탕왕이 이제 그 하나라 아니 상나라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뭐 은나라죠. 은나라를 만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인 주왕이 있어요. 이 주왕이 이제 마지막에 뭐 달기라는 여자의 꼬임에 빠지면서 이제 주색잡기를 하게 되고 충신들의 간원을 다 묵살하고 다 죽여버리죠. 하나같이 전부 뭐 이렇게 끔찍한 처형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간을 도려낸다거나 심장을 도려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서슴지 않았고 그 중에 이제 뭐 사실 그 아주 뛰어난 그 스탭들이죠. 그들은 다 삼춘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라는 사람이죠. 예. 저번에 언젠가 얘기했던 조짐을 봐라라고 예. 하는 것을 이 기자가 이제 그 사람들을 끌고 그 당시에 이 종족이 동이족이니까 네. 우리나라의 종족과 유사한 종족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으로 들어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그 조선에 들어와서 기자조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나머지 나라에 있는 상나라 사람들이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유목적인 흐름 전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주나라라고 하는 그 다음 나라는 농경 예. 사회의 정착을 전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물건을 갖다가 저 나라에 팔고 저 물건을 갖다가 이곳에다 팔고 이러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상나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상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한 거죠. 상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을 상업이라고 했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의 일이다. 이런 것이 이제 상업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거 뭐, 에헤이, 상스럽게, 이거는 그 상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주나라 사람은 되게 업신여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유민들에게 나라 이름을 져줬는데 그게 또 송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고전에 보면 어느 송나라 사람이 이러면 어떤 바보가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바로 상나라, 송나라 다 같은 종족인데요. 그래서 가장 천한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농, 공상 이렇게 보는 이유도 이 상나라 사람들의 천대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 상나라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이제 상인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그 장인들을 일컫는 말하고 비하할 때 말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비하할 때 무슨 치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양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렴치. 예. 그런데 그 중에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사치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상나라에 대한 그런 전통들이 있고 특히나 송나라의 이제 주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교의 전통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업의 전통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상업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재밌는 게 이 과정에서 이제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농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농가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공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묵가. 그런가 하면 이제 은자들, 숨어 있는 그 선비들을 반영하는 게 이제 도가이고, 그다음에 책사들을 그 옆에서 이제 왕의 스탭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이제 종행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종행가도 되게 유명하죠. 마지막 이제 그 전국 시대를 이제 다 좌지우지했던 것이 이 종행가에 대한 뭐 그 연행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리고 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유가고, 무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법가. 그런가 하면 관리들, 병가가 무인들을 저거 하는 것이고, 그 관리들을 입장을 대변하는 게 이제 법가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법가 사상인데, 묘하게 상인들을 대변하는 입장은 없어요. 그럴 만큼 이제 상인들, 상나라 사람들의 그런 행위는 천박한 행위, 나라까지 팔아먹고 나라를 망친 종족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땅은 결코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농업은 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상업은 이의 가치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의 이익의 10배라면 상업의 이익은 100배이다. 뭐 여부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공자나 맹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폄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공자의 말 중에 그런 게 있죠. 군자는 의에 기대고 소인은 이에 기댄다. 그래서 상인들을 그 이익만 탐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이제 소인 취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명한 그 상인들이 있어요. 이 중국 역사에 남기는 그 상인들에 대한 몇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 아주 재밌는 사람이 제 나라에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포지교, 포숙과 관중에 일하는 이제 우정의 아주 최고의 우정을 얘기했던 그 관포지교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제 나라의 황공을 전국의 패자로 만들었던 엄청난 재상이고 엄청난 지략가인 사람이 이제 관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관중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나라가 제대로 부국강병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을 불러와야 한다. 상인들을 통해서 물자가 활발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으로 보면 똑같아요. 투자가 유치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관중은 사실 이랬던 경험이 자기가 어렸을 때 포수가하고 사업을 하게 돼요. 사업을 해서 실제로 상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사회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려면 이 상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재밌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해요. 30리마다 상인을 접대하는 객잔을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마차가 한 대면 식사를 대접하고 두 대면 그 말에게 줄 사료를 대접하고 사료까지 대접하는 거죠. 세 대면 같이 왔던 하인들의 식사까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말 다음이에요? 그리고 수도인 임치에 7곳의 술집을 크게 열어서 700여 명의 기생을 풀어서 상인들을 접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중은 시장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시장이 풍요로워야지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잉여 생산물의 판로를 제공해서 수입을 늘려주고 소비를 장려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실학 사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치는 예를 들면 이제 홍대영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물물은 계속 퍼야지 깨끗해진다. 이런 것처럼 사실 검약이라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다. 사치는 차라리 사치를 통해서 물자가 활발해지고 네. 그것들을 통해서 이익이 사회적 이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엄청난 그 상업적인 어떤 토대 이런 걸 만들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 백성들이 일자리가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중도 이 이명박 정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대강 같은 거 막 만드는 거죠. 네. 이게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권을 계속 내려오는 정권들에게 있어서의 뉴딜 정책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대강도 하고 뭐 도로도 깔고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이 관중이 그런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궁궐을 막 져요. 그래서 실업자 구제 정책을 막 하는 거죠. 건축. 이러면서 이제 상업의 의미들이 이제 중요하게 제기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이 갖는 도덕적 가치는 점점 이제 이윤만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유학자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상업이라는 것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인간을 죽이는 일이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를 그랬는데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전국시대 말기가 됐을 때 아주 유명한 상인이 하나 등장해요. 여불이라는 상인이에요. 이 여불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여불이의 일화가 이제 대단한 사람인데요. 원래 조나라 사람입니다. 조나라의 사람인데 조나라에서 어느 날 탁 봐서 되게 부자인 상인인데 대부호죠. 그래가지고 술자리를 늘 열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술을 먹여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옷이 비루하고 이렇게 컬벗어 있는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냐 그랬다 알아보니까 이제 진나라에서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온 왕자예요. 이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쪽에서도 이제 진나라에서도 잊어버린 왕자예요. 이제 아들이 20명이 있는데 다 슬퍼. 이제 그 다른 엄마에서 난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의 아들도 아니고 손잡벌 되는 왕족이에요. 왕족. 예, 왕족이니까 뭐 엄청 먼 왕족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또 태자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20명이니까 지금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름도 모르는 잊어버렸어요. 진나라에서는. 그런 왕이니까 물자 지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늘 헐벗고 있는 거죠. 볼모로 와 있긴 한데. 근데 여부리가 그걸 딱 봅니다. 어쩌면 딱 이러고 시작하면서 이제 역사가 크게 바뀌었게 돼요. 그래서 이 안을 보면서 이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지금 태자인데 왕이 너무 오랫동안 안 죽는 거예요. 70살이 넘도록 안 죽고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도 50이 넘었어요. 이거 봐라. 그럼 왕도 곧 죽을 때고 태자도 곧 죽을 거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왕자들, 그러니까 왕손들이죠. 왕손들 중에 누군가 될 텐데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명 중에 저 20위쯤 돼요. 야, 이거 잘하면 뭔가 되겠다. 그림이. 이렇게 여부리가 생각한 거죠. 근데 여부리 생각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태자의 정실 부인, 화양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묘하게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후비들의 자식들인 거죠. 자기의 정실 부인 없어요. 그러면 비록 서열이 20이더라도 이 화양 부인만 잘 꼬시면 서열이 바뀔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인을 호화롭게 접대하면서 정말 비단옷으로 쫙 한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투자할 테니 당신은 나중에 당신이 세계를 잡는다면 나에게 그것을 갚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안을 해요. 이인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내가 지금 거름뱅이로 살고 있는데 볼모로 나한테 얘는 왜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딱 그걸 본 거예요. 여부리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싸들고 화양 부인을
찾아가요. 예. 그런 다음에 이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얘기하면서 이인 왕자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못해 모든 것을 말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예. 어머니에게 이걸 바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였죠. 화양 부인이 이인이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 어떤 그 첩에서 난 아들일까? 이걸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렇다 그러니 좋죠.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엄청난 금은보화를 바치면서 그러니까 해요. 이인의 이름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조나라의 볼모를 탈출시킵니다. 이인을 탈출시켜서 이제 드디어 화양 부인 앞에 딱 데려가요. 데려갈 때 이 옷을 이 화양 부인은 초나라 여자예요. 그래서 일부러 초나라 옷을 입고 가서 문안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화양부인이 완전히 뻑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줘요. 이인이라는 이름은 이 화양부인 입장에서도 잊어버렸고, 그런데 초나라의 옷을 입고 온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초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초를 너무너무 아끼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자기 태자한테, 자기 남편이죠. 끊임없이 이제 자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도, 왕은 아니죠, 아직은. 태자도, 그래. 그런 애가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애가 있었어? 효성이 깊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왕이 죽어요. 그리고 태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자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자초가 태자가 됩니다. 이야. 근데 놀라웠게도 이 왕은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초가. 그러니까 이인이. 볼모로 잡혀왔던 허름했던 이인이 왕이 돼요. 그걸 여부리는 본 거죠. 이거는 투자해서 게임을 해볼만 하다. 모든 재산을 털어서. 배당이 달라. 그래서 드디어 왕이 돼요. 그 왕이 누구냐면, 심지어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역사에 아주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부리가에게 아주 아름다운 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첩을 이인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저 여자 진짜 이쁘다. 야, 어떻게 저런 여자를, 저 여자 나한테 줄 수 없냐. 이러는 순간 이제 여부리가 딱 눈 감고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그 진시황은 그 왕의 아들이 아니라 여부리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럴 수도 그게 있군요. 이제 역사의 정설처럼 지금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진시황에 의해서 여부리는 마지막 죽게 되죠. 어머니하고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건 뭐 나중에 그 일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 여부리는 대단히 문제는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신이 경영했던 것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재상이 돼요. 재상 자리를 주면서 이제 국부로 모시게 돼요. 이 왕이.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에게 모든 걸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래서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지위와 재산을 여부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부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3,000명의 학자를 모아요. 그래서 거대한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시춘추라고 하는 중국에서 집단지성의 대표적인 저작물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이질적인 학문, 도가, 법가, 유가, 병가, 농가 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일자천금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어요. 뭐냐면 성벽에다 그걸 쫙 붙여놓습니다. 여기에 한 자라도 틀린 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천냥을 주겠다. 라고 해서 유명한 일자천금이라는 말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책이라는 거죠. 집단지성에 물론 자기 자신감에 대한 얘기겠죠. 3,000명이 만들어냈던 거대한 책 여시춘추를 만들어내요. 그때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써 있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써 있는데 정말 재밌는 일화가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한 도적이 두목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도적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이런 걸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두목이 말하기를 빗장 넘어 재물을 알아맞추는 것은 성스러움이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재물이 뭐가 있는지가 딱 보이는 것은 성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용감함이며, 뒤를 살펴주며 나오는 것은 의로움이고, 도적질 할 때는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아는 것은 지혜로움이고, 네. 작물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어짐이다. 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도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나중에 장자가 이걸 가지고 또 재밌게 쓰는데, 네. 이 도적의 문제까지도 도와 연결시키면서 여부리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업적 행위에 대한 도리의 원칙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부귀를 얻고도 도를 모른다면 화를 부를 터이니 차라리 가난하고 천한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원칙을 정리하면서 결국 이 과정에서 이제 여부리가 이 책 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돈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업종이든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와 도라는 개념의 접목과 균형을 최초로 드디어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여부리 얘기 중에 이제 군자도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에는 적절한 도가 있어야 한다. 예. 그러면서 부와 도의 접목을 끊임없이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과정을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상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 돈을 버는 데는 무조건 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원칙과 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쭉 기록된 책이에요. 이 상인 이야기 정말 재밌는 책인데 잠깐 하나만 더 저걸 하면 이제 사기에 보면 화식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마천이 쓴 사기에 예. 보면 그게 마지막 편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마천이 사기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한나라 때예요. 예, 예. 한나라 때는 모든 사상을 거꾸로 뭐라고 할까요? 육아의 도의 입장에 맞춰서만 가능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화식열전이라고 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할 때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마천은 이 사기에서 화식열전이라고 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왜 화식은 재화할 때 화자고 예. 그다음에 식은 증식한다. 그래서 재화를 늘린다는 불을 의미의 축적하는 거. 그런 열전을 쓰게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죠. 대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은 상업과 임업, 수공업이 모두 농업과 더불어서 중요한 국가 산업이고 이것이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천하까지 경제적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일정하게 합하여서 의미 있는 것을 만들 때 비로소 국가는 부강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압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행하려는 일을 선택해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그것의 직업들이 보장될 때 국가는 이제 잘 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식열전에 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법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온다. 요거 법녀만 잠깐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 좀 넘어갈 텐데요. 법녀라는 사람은 월나라의 책사예요.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화에 보면 이제 정말 수염 쫙 흐르고 정말 한 도를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나라의 뭐 손무라던가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오자서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고 있었던 엄청난 사람인데요. 이 법녀가 이제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나오는 게 중에 하나가 토사구팽이죠. 이걸 만든 사람이 법녀예요. 법녀가 이제 드디어 오나라를 물리칩니다. 완전히 오나라를 싹 무너뜨리죠. 그 자리에서 이제 왕이 법녀한테 자,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에는 너의 공이 없었으면 절대로 될 수 없었다. 물론 법녀가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존칭으로 했겠죠. 국부로 모시던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할 때 법녀가 그 월나라의 왕의 얼굴에서 탐욕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떠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얘기하는 게 토사구팽이에요. 네.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는 구워 삶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빠지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사성어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일을 이루고 나면 그 몸은 빠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부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군이죠. 아주 유명한 법녀와 더불어서 월나라의 최고의 이제 장군이었는데 대부종이 아니 선생께서 이렇게 왜 가십니까? 땅을 다 준다는데 이제 그랬더니만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게 토사구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나라를 떠나요. 그리고 대부종은 남았다가 처형을 당하죠. 결국은. 근데 그러면 이 법녀는 뭘 했느냐? 떠나서서 바로 장사를 하는 거죠. 결국 법녀는 제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에 실천을 해요. 정치에서 했던 시간의 변화를 잘 살피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실수하더라도 결코 나무라지 않으면서 변화를 수긍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가 기억하는 법녀의 진가는 돈을 번 이후에 나타나게 되죠. 그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나서 개개인에게 모두 역할을 맡기고 나서 번 돈을 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도네이션 하는 거죠. 사회에다가 다 기부합니다. 개인의 호사에 쓰지 않고 친척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법녀는 지금도 중국인들에게 군자의 길로 만들어지면서 도주공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라고 하는 건 이제 장사할 도자인데 이 도주공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중국 사회의 부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버는 일을 어떻게 벌어야 할 것인가고 돈을 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예요. 돈을 벌 때 시기를 잘 선택하고 이윤의 가치가 아니라 가치를 통해서 이윤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적재적소에서 쓰되 무조건적인 신뢰를 통하여 그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모티베이션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곳에 있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여기 우리 국민 TV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특징이잖아요. 아니 많이 주려면 왜 여기 있습니까? 근데 거의 뭐 이렇게 이 그러면서 좋고. 그런 가치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법녀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윤이 만들어진다면 그 가치가 이윤을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함께했던 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 이게 법녀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도주공이라고 해서 그것의 가치들을 지금도 롤모델 상인의 최고, 즉 기업의 최고는 도주공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흔들리는 삼촌 식당을 오늘 훈계를 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뭐 또 저는 또 그렇게 또 1인칭이라서 그런지 또 그게 많이 적용이 지금 되고 있어요. 더 실감나게 적용되고 있어. 뭐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누가 또 게시판에 이렇게 자주 올리시는 글 중에 훈훈한 친근하고 훈훈한 할아버지 얘기,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이 편안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쉽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 어나더 스토리. 벌써 이제 3달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모르는 분이었어요, 저.
그냥 페북 친구가 먼저 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같은 페북 친구이면서 저는 이제 연극하는 이제 후배분 중에 한 분이 내가 마음속에 이윤호 선생님을 한번 이 국민 TV에 모셨으면 한다는데 바로 연결이 돼서 벌써 3개월째 됐고 이렇게 그 많은 분들한테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고맙죠. 예. 자, 다음 스토리 들어볼게요. 예, 조금 이제 이 상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도대체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속에서 누구와 만나야 되고 또 지금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관련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찌 보면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다 장악하고 있고 예. 이제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이제 우리들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현실 예. 속에서 이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가보면 제일 막내가 뭐 40대 후반입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안 뽑는 거예요. 다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정규직이라고 하는 걸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니까 예, 다 예.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는 것이 용납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갖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 이야기 중에 이제 휘주 상인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 상인에 대한 얘기마저 하나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휘주라는 지역이 재밌어요. 뭐냐면 그 휘주부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예, 예. 휘주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예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명나라 때 아주 유명한 휘주 상인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 상인들이 유명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그 상업적 성공에는 반드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네, 예. 그래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휘주가 주의라는 송나라의 주작을 만들었던 예, 예. 주의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주의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 그 주의의 글이 쓰여 있는 병풍을 하나씩 가지고 그 뜻을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의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어디든 휘주 상인이 없으면 장이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만큼 이 휘주 상인은 아주 대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에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나 자신들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예를 들어 문방사우들을 자신들은 정말 우리로 보면 이제 문구점이죠. 예. 문구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휘주 상인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공한 거죠. 대단한 저건데요. 이 휘주 상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엄청난데요. 여기 중에 이제 아까 제가 그 모든 집에 이제 병풍을 하나씩 주위의 병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병풍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중간에 앞에 쭉 뭐가 충이고 뭐가 효고 뭐 이런 주위의 얘기가 나오고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자기의 장점에 빠지지 마라. 원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의로 답하고 원망스러운 사람에게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고 큰 잘못은 이치로 설명하라. 작은 선행이라도 지나치지 말고 사소한 잘못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잘못을 숨기면서도 선행은 아무리 작아도 자랑하려 한다. 바깥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집안일에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남의 손해를 통해 이익을 보지 말고 남의 현명함을 질투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의롭지 못한 재물은 위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처리해라.
경전은 꼭 읽고 예의는 지켜야 하며 자손의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네. 하는 거죠. 그 중에 의롭지 못한 재물은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재물의 가치를 결합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 명나라의 휘주상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했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강화했고, 또 하나는 진정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휘주상인이 없는 곳에는 장이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어디든 필요한 곳에 달려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작은 산골 마을에 자신들끼리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힘을 뭉쳐야 됐을 것이고, 예. 또 동시에 거기서는 뭐 농사를 짓고 살 수 없을 좁은 산간 마을이니까 어쩌거나 퍼져갈 수밖에 없었고, 예. 퍼져갔는데 중국이라는 건 한번 출발하면 뭐 갔다 오는데 뭐 한 20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휘주 상인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지 않으면 사실 살기 어려웠을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주의가 상품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이제 그 안경을 벗고 본다면 그 자부심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얘기하게 되고, 예. 이것이 중국에서 돈을 번다는 것과 가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만들려고 했던 기업 정신을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1인들, 네. 거기 희주상인 1인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차우나타운이 없는 데는 차이나타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중국 어. 그 엄청난 그 힘들에 의해서 이제 각 나라의 그 자본들이 꾸려져 나가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더 지독합니다. 그 차우나타운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것을 그게 네. 없으니까요. 네. 각 곳곳에 지역, 아니, 동 단위별로 네. 양꼬치집이 이제 스며들어. 이제 최근에 이제 네. 그걸 풀어줬죠. 원래 박정희 정권 때 네. 사실 화교들을 그 억압합니다. 억압하고 이제 차우나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제 동의하지 않고 예. 투자를 불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화교들이 전부 대만으로 옮겨갔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땅을 치는 거죠. 그 자본을 전부 대만에 투자하게 했으니 그랬는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자본이 필요하니까 지금 막 풀어줬는데 예. 이제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타운을 막으니까 이 골목마다 이제 네, 아, 요즘은 예. 아주 재밌죠. 예. 뭐 중국집, 네. 그 다음에 양꼬치집. 요즘은 차우나타운이 이제 생기고 있죠. 일산에도 지금 준비 예, 중이고. 예. 아, 그랬군요. 네, 중국 기업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정하게 이제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청나라 후기에 가면 이제 매판 자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기업의 정신들을 붕괴시키곤 있지만, 적어도 춘추 시대부터 전국 시대죠. 여부리부터 시작하는, 그 다음에 뭐 범녀의 과정부터 시작하는 과정, 또 사마천이 바라봤던 그 송나라 시대의 이제 유학의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왔던 흐름들이 예. 적어도 중국의 역사 속에서는 유유히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아,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네.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한편으로 이게 이제 뭐 전혀 다른 생각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돈에 대한 그 도적인 예, 입장, 예. 좀 어느 정도 그 정의감과 나중에 그 그렇죠. 돈의 좀, 씀씀이에 대한 예, 것도. 손해 보는 것이 예.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 어려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바보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나쁜 짓 충분히 하면서 돈을 따로 모으려는 정책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음모론적인 시각 같은 느낌도 좀 들 정도로 막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상인이야 예. 또 상업이야 해갖고 국가라는 권력보다는 한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전 세계를 장악한 시대잖아요. 이 숫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 돈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하고, 그 시대가 빨리 정의롭고 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권력이 좀 역전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그 의견들이 다 그런 의견들 같아요. 그렇죠. 예, 주장하는 예. 것들이. 예. 그래서 이게 돈을 번다는 것이 사실은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하필왈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필 왕께서 어찌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오로지 의와 어집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가면 이제 여민동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 내가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돈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내가 어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그 락을 즐기면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라고 하는 건 의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대의는 큰 이로움은 의와 같다라고 맹자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작게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울타리를 쳐서 왕의 정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 정원 언제 없어지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도리어 백성들과 이 정원을 함께 즐기려고 하면 정원이 왜 이렇게 작냐, 네.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거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여민동락, 결국 이제 그 맹자의 첫 부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하필왈리, 어찌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그 이익은 이제 어찌 당신만의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대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민동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업도 그렇고 결국 돈을 번다는 걸 그런 관점에서 사회와 함께 가치가 높아지는 의미로 좀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또 하나에 대한 혹은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얼마 전에 이런 지금 그 대두되고 있는 그 소식들 말고 더 심각했던 게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 판단이 이의 잣대로 봐서 폐지가 된 거잖아요. 뭐 적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특히 민영화하는 과정이 최근에 그래요. 네. 지금 철도 민영화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심각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핸드폰에 최근에 이제 한전에서 전기값 올랐다고 네. 이제 전기세 하는데 저야 워낙 전기 양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민영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민영화 과정이 결국 이윤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될 의당, 국민들, 시민들에게 해야 될 의무 가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공공적 가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이윤의 가치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진짜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뭐 그 적자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국가 예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기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게 공기업이라는 게 참 그 기준이 이익을 많이 남겨서도 안 되고 많이 적자를 봐서도 안 되는 기준에서 국민들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적자는 공기업이 그 벌어진 적자 와중에도 간부들은 이렇게 그렇죠. 성과급 파티를 수억 수십억씩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다 대놓고 드러났는데도 뭐 하나도 뭐 교정이 안 되는 이런 진짜 신기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 듣고 와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어찌 보면은 좀 좌절하기 쉬운
시절이면서 또 변절하기도 쉬운 시절 같은데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진정성이죠. 글쎄요. 저는 도리어 이럴 때 이제 희망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광화문의 촛불들이 이제 하나씩 좀 켜지면서 또 다른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시대일수록 진실의 가치가 예. 점점 더 가치 있어지고 그런 시절이라는 네. 거죠.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변절하지 않는 우리 좋은 사람들로 남읍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나더 타임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어찌 보면은 좀 좌절하기 쉬운 시절이면서 또 변절하기도 쉬운 시절 같은데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진정성이죠. 글쎄요. 저는 도리어 이럴 때 이제 희망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광화문의 촛불들이 이제 하나씩 좀 켜지면서 또 다른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시대일수록 진실의 가치가 예. 점점 더 가치 있어지고 그런 시절이라는 네. 거죠.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변절하지 않는 우리 좋은 사람들로 남읍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나더 타임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 김일성의 어나더 스테이지로 만나 뵐 거고요. 내일 녹음이에요. 감사합니다. I met my old lover on the street last night. She seemed so glad to see me. I just smiled. And we talked about some old times, and we drank ourselves some beers.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